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지금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는요,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가, 정치인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중위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양극화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위기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얘긴데요. 어째 전 세계 엘리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내놓는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한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원래 다보스 포럼이 이렇습니다. 순수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요, G20이나 G7과 같이 책임자들이 모여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조약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계속해서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담론으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모습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제시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저는 이 다보스 포럼을 보면요, 다른 생각을 조금씩 더 갖게 됩니다. 사실 해외를 보면 이렇게 다보스와 같은 작은 지자체가 이런 포럼, 전시회, 박람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보스라는 지역은요, 인구가 채 5만 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다보스 지역 내에 숙박시설의 가격이 5배 이상 뛰고요. 기존에 있었던 숙박시설만으로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가정집마저도 비워주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단순 계산하면 이렇게 숙박비가 5배 오른다는 건 이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는 그 기간 동안 5달치 매출을 한꺼번에 걷어 올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세계적인 작은 도시들인 하노버나 이런 곳에서도 하노버 메세,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도 CS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해서 성수기가 지난 뒤엔 1월 달부터 4월 달에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지자체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자체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행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돈의 역사도 돌고 돕니다. 현재와 닮은 과거에서 답을 찾아보는 경제 평행 이론 시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설명해 주실까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 저희가 찐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요, 저희 PD님께서 과거의 경제적인 현상과 현재의 경제적인 현상이 참 비슷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지식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을 모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분 말고는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제가 강추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과찬이시고요. 뭐 한평생 경제학을 해오고 또 경제 기자, 논술위원, 연구소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박정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그 방송을 보면서 바로 이런데 우리 경제를 풀어가는 답이 있겠구나 하고 평소에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니까 아주 상당히 상당히 보람이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방금 우리 박정호 교수님도 다보스에서 다중위기를 얘기한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 환율, 물가 또 금리 다 올라가고 참 어렵습니다. 경제학이 생긴 지가 오래됐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계속 어려울까? 그런 면에서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고뇌가 많은데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경제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각자가 효율적으로
각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면 네. 각자는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보다 더 좋은 제품 물건을 많이 사면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좋아진다 이러는데 그동안에 손경제 또 박정호 교수님이 손경제에 나와서 해주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국민 대중들에게 네. 경제를 정말 알려주는 손에 잡혀서 실제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배웠는데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박사님, PD님 이거 CM으로 써도 될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손경제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경제 평행 이론 시간 첫 순서인데 오늘은 어느 과거 시점으로 가볼까요? 예, 나폴레옹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죠. 예, 프랑스의 위대한 지도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다 정벌하러 갔을 때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서 나폴레옹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피라미드를 탐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피라미드 첫 번째 탐사팀이 발견한 글자 해독을 해보니까 예.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글자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진짜 거기에서요? 네. 이야. 자, 이게 피라미드 수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대목에서 역사는 돌고 도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올해도 그대로 벌어지고 미래에도 벌어지는데 다만 주변 여건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역사 속에서 배우는 어떤 경제학의 지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올해 첫 순서로 저는 개묘년을 택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개묘년. 예. 자, 곧 설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한 해가 새로 밝는데 새해는 개묘년입니다. 개묘년이라는 게 천간과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벌병정무, 기경신기로 60바퀴로 도는 건데요. 네.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개묘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서 한 2000년 정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2000년을요? 네. 와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1543년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개묘년이었거든요. 네. 1543년이 예. 이것은 세계를 바꾼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는 자는 흥하고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는 망한 어떤 역사의 승패의 갈림길이었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묘년 2023년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에서 1543년의 교훈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1543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154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우선 1543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세상이 과거에 보지 못하던 완전한 변화가 생겼을 때 흔히 우리가 그럴 때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예, 완전히 그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졌을 때. 예,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크게 뒤바뀌는 적은 그 전에도 없었고 현재까지는 아직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는 그 지동설을 공식적으로 내어놓고 그 해에 사망한 해가 바로 1543년입니다. 당시 중세 말기였는데요. 당시 유럽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또 당시 그 캐톨릭이나 기독교는 모두 지구가 중심이라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 신학 이런 걸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신부였습니다. 네. 어떻게 성직자가 하나님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느냐. 그렇네요. 그래서 그전에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면서 종교 재판까지도 받았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제 완전히 세상의 과학을 바꾼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네. 코페르니쿠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줄 알았기 때문에 탐험도 하게 됐고 또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나갈 수가 있겠고 우주로도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과학기술 발전이 저는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감히 봅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그러면 1543년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가 우리나라 중종 임금 시대예요. 네. 1533년에 백운동 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 풍기 군수로 있던 주세붕 선생이 백운동에 서원을 만들었는데요. 서원은 우리나라 사학, 교육의 첫 스타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원이 유교를 너무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형이상학적으로 좀 빠져버리게 된 우리 지금 내일 모레 차례상을 지내게 되는데 홍동 백선이 무슨 흰 과일은 그 왼쪽에 놓고 네. 붉은 과일 감 같은 거는 오른쪽에 놓으라는 제사상 차례 순서 예. 이거 원래 그 유교의 공자님이나 주자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진짜 궁금했어요. 공자님도 이런 걸 주장하셨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균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서원이 발전하고 유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하면 발상지보다 더 정통으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또 그런 열망이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형식 이런 것도 교조적으로 좀 만드는데 그까지는 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이런 서양의 과학 문물 이거를 좀 늦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서양이 동양보다 좀 늦었다 아쉬움이 있는데요. 같은 해에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최남단에 가면 다네가시마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일본 여행을 가면 요즘 엔화가 싸니까 네.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데 도쿄 같은 수도만 가지 말고 네. 꼭 이런 다네가시마 같은 역사의 현장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 배가 표류하다가 여기에 내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하멜이 표류해서 내렸을 때 그냥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다네가시마의 영주라는 도키다가라는 불과 10대의 소년이 영주였는데 이분이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갖고 있는 조총이었습니다. 네. 그 조총을 보고 이게 뭐냐 이것을 거액을 들여서 두 자루를 삽니다. 예. 우리 이거 만들자. 그 조총이 일본 역사를 바꿉니다. 칼로 일본의 전국시대가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이 조총을 만들면서 일본이 평정이 됩니다. 노부나가에서 통일이 되고 그 노부나가를 계승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일본을 평정해서 조총을 가지고 한국을 쳐들어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보다 과학기술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해 있었거든요. 아, 요 조총 이전에는요. 예, 비교가 안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붙으면 우리는 이미 고려시대 때 최무선의 예. 어떤 화약도 있었고 예. 우리의 문명을 일본이 배워가느라고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랬습니다마는 조총으로 무장해온 그 일본의 신군대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절없이 임진왜란 안에 무너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일 간의 역사가 뒤바뀌는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뒤지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은 그 이후로 과학기술 문명에 특히 네덜란드 난학이라고 그래서 서양 문물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아주 유교의 교조적 이론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의 패자가 됐다. 그 갈림길이 1543년에 있었다. 지금 세상은 또 한 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 위기의 시대에 되면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고 이럴 때에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사람은 앞으로 100년, 200년 역사의 주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1543년의 교훈 이것을 뼈저리게 아주 각성을 하고 올 한 해 네. 1543년의 정신으로 2023년 토끼띠의 해를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1543년도 그러니까 개묘년이었기 때문에 야 진짜 딱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데요. 요즘도 이제 다시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국격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여기저기 만나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네, 반도체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수지를 보면요. 작년에 모든 게 다 적자가 됐는데 수출이 줄고 했는데 반도체만큼은 우리가 무역 흑자고 많이 팔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도체가 앞서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직 멀어도 많이 멀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 격차가 많이 없는 부분에서만 우위를 점할 뿐이지 네.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우리 대만의 TSMC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일각에서는 일본의 우리가 GDP를 넘어섰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한 측면만 보면 우리가 앞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핵심 이유가 기술이거든요. 네. 자, 몇 년 전에 저 징용 문제로 해서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소부장 규제를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인데요. 지금도 그 규제를 일본은 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 일본은 그렇게 자신 있게 한국을 상대로 소재, 부품, 장비 규제를 했느냐. 일본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 가마우치란 새가 있습니다. 예. 아주 낚시를 잘하고 예. 물고기 잡는 속도가 빨라서 예. 이 낚시꾼들의 아주 우상이에요. 예. 일본이 한국을 가마우치 경제라고 그럽니다. 왜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본 사람들이 해안가에 가면 가마우치로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굉장히 잘 잡긴 하는데 예. 그 어부가 그 물고기 다 뺏어갑니다. 가마우치 목줄을 딱 쥐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는 바로 가마우치 경제다.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 많이 팔고 휴대폰 많이 파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는 다 일본 거다. 그래서 로얄티가 다 일본으로 간다. 한마디로 노예 경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붕괴라는 일본에서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아무리 까불어도 한국은 일본이라는 어부의 도구인 가마우치 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이 많이 진보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자, 올해 토끼띠인데 토끼 점프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 빅 리프 큰 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분명 일본을 추월한 부분도 있고 일본의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도취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따라잡아야 될 것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 경제가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 저렇게 튼실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내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런 내공을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의 원천은 어디 있나요? 역시 1543년으로 시작된 기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각 지방을 돌아다녀 보면 간의 공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 일본 기업들의 많은 기술은 대기업이 만드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중소 부품 요소에서 평생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온 혼신의 힘을 바친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세종조라든지 또 신라 시대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기술이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개성하지 못하고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늦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혼양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은 그대로 일본 것을 가고 있지만 기술이 앞섰다면 어느 나라의 기술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일본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의 뭐 모든 것을 다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기술 우선적인 그런 점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본이 즉 우리보다 좀 우위에 있는 분야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이 뭔가 시간이 충분히 소요돼서 축적되는 분야인 그런 분야에서 우리보다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가 하는 직업 말고 더 다른 걸 해라. 이게 우린 일반적인데 일본은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가업을 잇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또 어디서 나왔는지도 이 시간에 또 종종 말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뭐 정말 2000년을 훑어서 이렇게 또 링크를 시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점점 더 심도 깊은 얘기 저랑 나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보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세상의 모든 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앞으로 두 분이 북 큐레이터가 돼 주실 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합류해 주신 장동석 출판 평론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새 단장하고 첫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책 가지고 오실지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에 원고를 보고 오늘 머리 좀 아프겠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톨스토이를 진짜 대학교 졸업하고 간만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예, 뭐 톨스토이 책에서 경제적 현상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전 늘 주장하고 예. 있는데요. 다양한 고전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여기서도 경제적 단초들을 좀 끌어내고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옛날부터 지적해왔던 옛날부터 알려주었던 이론들을 좀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톨스토이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작품들 그래도 이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데 이게 중단편이라서 그런지 좀 생경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작품이 1881년에 이제 발표가 되고 탄탄한 구성과 단순하고 진실한 내용, 완벽한 언어, 문체 돋보인다 이런 평가를 이미 받았어요. 또 하나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등 장편 소설로 지금까지도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중단편이 없었다면 이런 대작들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만만치 않은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찌 보면 톨스토이라는 대문호를 만든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작품, 변곡점이 됐던 작품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혹시나 뭐 많은 분들 읽어보셨겠지만 네. 혹시 안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가난한 구두장이 세미온이 아내와 함께 입을 털외투 하나 만들려고 양가죽을 구하려고 이제 마을로 나갑니다. 한 농부에게 이제 밀린 장화수선비 받으면 양가죽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농부가 돈이 없다면서 푼돈 좀 쥐어줬어요. 예. 풀이 죽은 세면은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길모퉁이 작은 예배당을 지나다가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이 안 나왔을 텐데요. 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구두장이가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낡은 옷 입히고 장화까지 신겨서 집으로 데리고 와요. 예. 아내 마트리오나는 며칠 동안 먹을 빵 걱정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낯선 사내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네. 털에투 만들 양가죽은 고사하고 술 먹고 거기다가 벌거벗은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기 식구들 먹을 음식도 모자른데 밥 차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거의 4주간의 조정 기간이 들어가야 될 직전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내도 툴툴거리다가 결국은 또 밥상을 차려 내와요. 예. 청년의 이름이 미하일이었어요. 예. 이 미하일은 6년 동안 세면과 마트리오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제 구두를 만들게 됩니다. 숙련된 일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면과 마트리오나가 걱정합니다. 어디 도망갈까 봐. 예. 사실 그런데 미하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천사였거든요. 예. 한 여자의 영혼을 거두오라라는 신의 명령,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벌을 받아서 사람으로 변했던 거죠.
하느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일종의 미하엘을 한테 살펴보라고 한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두라고 했던 여자가 이제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결국은 이웃들의 친절과 사랑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미하일도 한겨울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면과 마트로나의 호의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참뜻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그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것보다 앞서서 세상에서 톨스토이는 우리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된 것을 이제 이 사랑의 단초로 톨스토이가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간단한 걸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다. 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한 권 또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책입니까? 독일의 다큐멘터리 감독 발렌틴 투른과 언론 컨설턴트 슈테판 크로이츠베르거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딱 경제적인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이 책이 2014년에 독일에서 출간되었는데 저자들이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 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20억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 반해서 생산되는 식량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느끼는 가장 참혹한 대목입니다. 한쪽에선 버리는데 네. 한쪽에선 모자르고.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출간됐으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얼추 지났는데 네. 그런데 이 상황 지금은 뭐 호전됐다고 해야 되나요? 악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악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가뭄과 또 기근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에 제3국을 돕지 않던 나라들이 또 기업들이 8년 사이에 더 많이 도왔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 못할 것 같고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21세기 후반이면 저자들의 지적인데요. 세계 인구는 현재보다 42% 늘어난 100억 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현재도 6명 중 1명이 지나치게 적게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식량을 조달할 거냐. 이게 저자들의 일단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제점도 진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자들은 단작, 그러니까 한 농경지에 한 종류의 작물만 심어 가꾸는 일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단작의 끝없는 확대는 무엇보다도 육류 소비 증가의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곡물 생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료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한 농토에서 생산되는 그 사료용 옥수수 생각하시면 딱 그 맞는 일인데요. 저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 인류는 무려 8,500가지 다양한 식물을 섭취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요? 예, 뭐 한 사람이 이렇게는 많이 먹을 수는 없었겠지만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예, 그랬다는 거겠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대략적으로 한 8가지 유용한 식물들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작의 피해는 육류 소비와 엮여 있으면서 인간의 그 음식 섭취에 대한 권리들을 박탈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도 이와 비슷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 학자들 들어봤는데 단작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작으로 인한 폐해는 유전자 기술에 의한 유전자 변형 식품 GMO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것의 출현과 종자 전쟁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네. 게다가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한 특허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특허는 세계적으로 5개 대기업이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 종자 및 농업의 근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년 종자를 바꿉니다. 옥수수 종자도 매년 바꿔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농민들 또한 매년 새로운 종자를 살 수밖에 없겠고 더 큰 문제는 그 종자에 따른 비료나 농약도 똑같이 또 바꿔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에 적합한 비료와 농약은 또 따로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다 얽혀 있는 건데요. 또 종자의 특허를 가진 대기업은 매년 유전자를 변형한 종자를 생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료와 농약 패키지 생산하고 있거든요. 가격 끝없이 올려도 농민들은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은
부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농민들의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는 현대적 농업이라고 하면 거대한 경작지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규모 경작지,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는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그렇죠. 봐와서 예. 이게 농업의 미래인 것처럼 예. 생각하는데 전 세계 식량 생산의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아. 실제로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2헥타르 이하의 땅에서 농사짓는 소농들이 대부분 다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억 명 넘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4억 5천만 농가가 그들인데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주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늘 그래왔듯이 또 굶주리는 사람은 이 소농들이라는 거예요. 네.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굶어요. 2050년까지 많은 인류가 이제 도시에 살게 될지라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은 농촌에 산다는 것 명심해야 된다고 저자들이 이제 일갈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제 더더욱 저는 답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인구들에게 충분한 먹을 걸 제공하려면 규모의 경제로 대규모 경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그거는 또 대다수의 식량 생산의 방법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또 자급자족 형태로 먹고 사느냐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인류는 앞으로 식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업화한 농업이 아니라 농업 생태학이야말로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농업 생태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예 용어조차 지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정당하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열쇠는 농업 생태학에 있다. 저자들이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계적이고 학문에 기초한 세계상에서 생태학적 세계상으로의 변화. 네. 쓰레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 농업으로의 변화, 폭력에서 비폭력으로의 변화, 이건 사회적 문제까지 다 담고 예. 있는데요. 질병에서 건강과 행복으로의 변화, 또 독점에서 공유재산으로의 변화, 이런 패러다임을 변환하지 않으면 농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농업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런 거대한 인식 전환들을 세계 인류가 함께 추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생태학적인 농업에 대한 용어를 제가 현장에서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시설원해라고 부르죠. 네. 뭐 요즘은 멋지게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데 맞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해서 특정 작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는 형태로 일조량은 어떻게 하고 물은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다 공식화했었는데 그 공식으로 1, 2년 또는 몇 년 지나고 나선 참 재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어느 해부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재배를 하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말라 죽거나 아예 재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정교해 보이긴 하지만 생태학적인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요즘 그런 관점에서도 대안을 많이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농촌에서도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라든가 예.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땅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실패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문제점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근본적으로 바뀌질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식량 문제가 그냥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식량의 양과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제목에 딱 나와 있는 네,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만일 전 세계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식량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가의 문제. 사료용 옥수수가 해마다 거대한 양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예.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자들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는 가난과 부족한 교육 기회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직접적인 결과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농업의 문제로만 치환해 버리니까 해답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그렇군요. 사안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결국은 세계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인 거죠. 네.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뭐 쉽게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조사하셨을 때 성공한 사례 이런 건 없었어요? 저자들이 몇 가지를 제시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또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본의 이나다 신지의 식물 공장,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서 채소를 생산하는 식물 공장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사례로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되고요. 1999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환경보건 및 미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딕슨 데이폼비어라는 사람이 수직 농법, 그러니까 식물성 생산물은 물론 동물성 생산물도 인구 밀집 지역의 여러 층에서 된 건물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층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문제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맺어보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자들은 몇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식습관, 소비 습관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아에 시달리는 곳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계가 지원하는 것 중요하다. 아울러 거듭 주장하지만 소농들 장려해야 한다. 제가 앞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에 함께 본 책에서 새로운 더불어 사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결국 이 문제가 우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책 2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김대호 박사님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각 분야에서 좀 더 일본을 앞지르길 바라는 마음에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리콘 차트가 만들어진 1968년 이후 해외 남성 아티스트들 중에서 데뷔 앨범으로 오리콘 위클리 부분 1위에 오른 유일한 곡입니다. FT 아일랜드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사랑아리 선곡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